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엉뚱한 동영상과 합성하는 기술, 영어로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이런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지어 초등학생들로까지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단속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 전공의들이 대부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환자들이 더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파행하고 있는 일부 체육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괴물로 변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말도 했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도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초중고생, 대학생, 교사, 심지어 현역 여군의 얼굴까지 악용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27일의 국무회의에서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엄단을 상세하게 지시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특히 심각하게 본 부분은 이 성범죄의 확산 속도 그리고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장시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도 무차별적이고 일단은 전국 곳곳에 학교에서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피해 대상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 그러니까 일반 지인들뿐이 아니고 대중 연예인들도 있고 또 군인 또 학교 교사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대상도 많고 대상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가해자도 주로 10대, 20대 이쪽이 가해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것을 지금까지는 마치 보통 영상을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 장난처럼 이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이거 완전한 범죄다 규정을 했죠. 그래서 범죄인데 최근에 이게 관련 법령이 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법령도 고쳐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예방을 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딥페이크 발음 좀 잘해야 됩니다. 용어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입니다. 딥러닝, 깊숙하게
이 학습에 들어가는 딥러닝과 페이크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딥러닝 기술로 속인다, 사기를 친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삽입해내서 거짓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상을 이 딥러닝 앱에 넣게 되면 수십 초 만에 이 사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짜집기 영상처럼 어수룩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실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백악관이 폭격을 당하는 장, 지금 화면에 보듯이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이 파티. 그렇습니다. 파티에 러브샷 하는 장면 같은데요. 저게 없는데 나와요. 자세히 그러니까 봐야 물론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진짜 사진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저거 이탈리아 베네치아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저렇게 배를 타고 간 적이 없어요. 해전 목마를 타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서로가 마치 브로맨스의 그런 장면처럼 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밀월 영상까지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누가 이게 전문가가 지적해주지 않으면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점잖게 심지어는 문제가 되는 성범죄 영상까지 수두룩하게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악관이 불타고 있다. 뭐 어디가 공격당했다. 이런 영상이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그런데 CNN이나 이런 방송조차 처음에는 깜빡 속고 속보를 띄우기까지 하니까 그 정도가 이미 심각한 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서울경찰청이 22만 명가량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의 한 채널에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이 그 익명성이 상당히 강화가 돼 있죠.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좀 비밀스러운 이런 대화를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성범죄에 지금 악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범죄 온상이다 이렇게까지 불리는데 한 텔레그램 그 채널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 인원만 22만 7천 명입니다. 22만 7천 명인데 거기에 그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탑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강범하게 퍼져나가고 이런 뭐 수십만 명이 10만 명 이상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합하면 이제 수억 명이 된다. 그 연 인원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계속 적발 중이고 그리고 특히 이 성범죄 피해자 한 80%는 여성이다는 점이 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덕수 총리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마약 범죄, 최근에 마약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이거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각 경찰청이나 교육청 같은 데서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죠. 네. 일단 7개월간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단속만으로 과연 될지 의문도 드는데요. 이 딥페이크 합성을 통한 성범죄 정말로 심각합니다. 예. 올해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것들만 집계했는데도 작년 전체 건수보다 120건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2배, 3배 늘어날 그런 추세까지 이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신고 추이만 보더라도 조사가 시작돼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에 2021년에 156건이었는데요. 벌써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만 하더라도 1년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297건.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3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학생, 초중고입니다. 게다가 이제 교사, 군인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7월까지의 성범죄 신고가 작년 전체보다도 이미 7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65%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피캣이라는 게 있어요. 모방 범죄입니다. 자, 너도 나도 쉽게 할 수 있다니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서 지금도 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입건된 피의자, 즉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0% 이상, 10명 중에 7, 8명 꼴 10대, 20대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10대와 20대가 전체의 보면은 한 94%까지 차지를 해요. 94%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아니면 실태 조사 같은 것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별로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예방교육을 하라고 각급 학교에 지금 계속 이 교육청에서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에까지 이런 음란물, 어떤 성범죄가 이거 각급 학교에 퍼져 있다는 것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네, 배 소장님. 예. 자, 친구 얼굴을 장난삼아 넣는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은 실제로 이것이 장난삼아 될 수가 없는 것이 5년 이하 또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친구 얼굴로 장난삼아 재미삼아 음란물을 제작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실제 실형을 받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울경찰청에서는 14세 이상 10명을 근거했다. 학생들끼리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도 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 실제로 이제 범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장난삼아, 재미삼아 큰일 납니다. 핑계가 될 수 없고 법원 자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그 대상이 될 만한 분들도 이게 장난으로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94%가 1020, 10대 또는 20대라고 하고요. 피해자가 초등학생들까지 퍼졌습니다. 이미. 교육당국 당연히 비상이 걸렸죠? 비상이 걸렸죠. 10대, 20대가 SNS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상을 서로 전파를 하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범죄의 한계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방 협조 공문 이것을 전국에 발송을 했습니다. 일단은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에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교육청별로 또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죠.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가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이제 간주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찰과 이제 공조를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 인천교육청, 강주교육청 이런 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 각 교육청별로 다양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네. 더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가 너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이슈가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싸워왔는데 최근에 그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국 교육청별로 또 나름대로 다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종. 이렇게 말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제 요즘은 영어로 스쿨벨, 이게 영어입니다. 긴급 스쿨벨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발령한 긴급 스쿨벨.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신종 학교 폭력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요즘 나타나고 있죠. 뭐 집단 따돌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은 그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휴대폰에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알리는 그 시스템인데 초중고 그러니까 전국 초중고 1,374곳을 대상으로 했고 거기 학부모가 78만 명입니다. 그 대상으로 스쿨벨 긴급 스쿨벨을 올렸는데 올 들어 두 번째 이게 발령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발령된 것이 지난 5월에 청소년 도박이 갑자기 급증을 한다. 그런 그 경고가 있었을 때 발령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발령이 된 거죠. 네. 학생들이 교사 사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여교사, 선생님들 사진으로 이 음란물을 즉석에서 만들어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피해가 늘자 전교조도 있고 다른 교사 노조들까지 직접 대응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딥페이크 말 그대로 친구 사진을 가지고서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사, 특히 여교사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 노조에서 그래서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오늘이죠.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 내용일지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교사 노조에서는 피해 학생과 또 교사를 위한 긴급한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정말 이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앵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이게 진짜 사진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라고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심리적인 타격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고 회복 불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보완, 지원을 빨리 제공하라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큰일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처 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죠? 일단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경찰청은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제 삭제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자, 일단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시오. 개인정보가 담긴 글은 삭제하시오. 사진을 저장해서 피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텔레그램은 곧 깨지거든요. 그렇죠. 아, 네.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전화번호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심의에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여가부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어떤 음란물 삭제를 하는 거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찰청 입장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각 층마다 있습니다. 그걸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죠. 네, 여가부 여성가족부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요. 네, 예. 이게 이제 인터넷 주소는 다 못 쓰겠습니다만 네. 찾아보시면 검색창에 나오고 네. 전화번호는 저렇게 735-8994. 네, 예. 이 번호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화하시라는 전화를 거죠. 하면은 상담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게 막 음란물이 들어와 있는데 삭제를 이제 못하면은 그 삭제하는 거 기술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사나 아니면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의료 지원까지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니까 피해가 발생을 하면 여가부에 즉각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발견 즉시 신고를 해야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NS 범죄인 만큼 주무부처는 여러 곳 중에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도 강력히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더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7일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특히 어디입니까?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의 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28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고가 참 중요합니다. 피해 신고 접수 모니터링을 이제 강화하게 되고요. 또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사실은 이 텔레그램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엄청납니다. 창업자 지금 프랑스에 체포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이 텔레그램 상태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 말까지 성적 허위 영상이 작년에 7월까지인데도 이미 작년 건수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겁니다. 이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도 상당히 우리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 텔레그램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약 이야기를 할 때도 텔레그램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시정 요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정 이 SNS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 프랑스에서는 러시아 출신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유명 연예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이런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 범죄도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손 선수 얼굴로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이거 리딩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그렇죠. 것도 나왔다고요? 투자를 이제 끌어들이는 저기 리딩방이라고 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딥페이커를 활용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투자 수익이 8천만 원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목소리 저도 들어봤는데 네.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급등 우량주 세계를 무료로 공유하겠다 해서 리딩방으로 이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악용이 됐죠. 그리고 그 배우도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 조인성 씨도 그 악용이 됐고 또 손석희 앵커 또 여기에 이제 투자 리딩방에 또 그 이용이 당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 지금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도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 유사한 범죄가 있는데 최대 규모 피해가 영국 계열 기업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1억 원을 피해를 봤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딥페이크 사기 범죄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00%
일본은 2,800%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30배 올랐고 네. 일본도 거의 뭐 거의 28배. 28배. 예, 그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큰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소소한 피해는 있어요. 투자 리딩방에 끌려가는 이런 거. 근데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해외 사례를 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디지털 영화 보면서 참 감쪽 같네 하고 감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감쪽 같은데라는 게 범죄가 되고 성범죄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응급실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적어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부가 대형 병원 응급실 지원책들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의료 공백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추석 명절날 특히나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뭐 이동하다가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많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정부가 응급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의 채용 지원, 응급실 사직 전공의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반 의료 채용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네. 있고요. 난동 환자 진료 거부, 응급실에 가서 진상 환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진상 네. 환자, 폭행, 협박, 모욕 환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시행령 등에도 명시를 할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저 거부 못해서 골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거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응급실이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또 경증 환자 해송입니다. 경증 환자가 굳이 응급실에 올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형 병원이 중형 병원으로 응급실을 찾아온 경증 환자를 보낼 수 있는 지침에 이걸 경증 환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돌려보내면 항의하고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는 돌려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이제 근거를 그렇게 해주고 끝으로 뺑뺑이 환자 수용 병원에 대해서 면책입니다. 뺑뺑이 환자 강제로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응급 차량에서 그렇다면 진료 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를 면책해주는 그런 것도 추석 응급실 대책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용과 권한, 면책. 자, 이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야만 응급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일반 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죠. 또 권한도 좀 다른 곳으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야 되겠죠. 또 뺑뺑이 환자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면책도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그러니까 것입니다. 의사들의 부담. 이거 또 내가 면책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도 해결해주고. 그렇죠. 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네. 추석 전후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는 진찰료를 올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 진찰료가 인상되는 만큼 그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요. 중점 권역센터의 인건비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응급실은요, 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 병원 드라마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게 흉부외과 다음이 응급실이고 뭐 무슨 사부 그런 데 보면 응급실 얘기잖아요. 응급의학과를 맡은 의사분들, 물론 불만이 좀 있으시겠지만 환자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2일에 응급실 대책을 한번 내놨죠. 그런데 이번에 보강 대책을 또 내놓은 이유 어디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1차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최근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 병원의 응급실 파행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 위기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이 추석이 되면은 일단 이동이 많죠. 일반 국민 이동이 많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가 더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대신에 의사들도 명절을 세기 위해서 휴가를 내죠. 그렇죠. 그러면 의사 수는 줄어들고 환자 수는 늘어나는 상황이 추석 명절, 추석뿐이 아니고 설 명절에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에 평소보다 환자 수가 150% 내지 200%가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한 뭐 2배 된다는 거예요. 1.5, 2배를 급증을 하는데 그 대신 의사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각 진료과 의사들이 소수만 근무를 합니다. 대부분 또 명절새로 가야 되니까. 가보면 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명절새로 가야 되니까 소수만 근무하니까 이번에 다시 2차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여전히 보면은 응급실을 뺑뺑이 도는 그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또 언론 보도도 거의 한 건씩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그 근본적인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요즘 신문 보면은 뭐 응급실 뺑뺑이 얘기가 연일 지면을 장식합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전공의들이 이탈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이게 무슨 추석 대란설, 위기설로까지 나오는 건 이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제대로 상황을 파악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이 되거나 뭐 온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거하고 같은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컨트롤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관리는 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 저 관리를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정원 문제가 불구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국 응급 의료기관이 408곳이 있는데 408곳 중에서 현재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은 3군데라. 그런데 3군데도 셧다운은 아니고 지금 인력이 좀 일시적으로 사직하고 나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정상화가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석 연휴가 9월에 시작이 되니까 9월 1일부터 정말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다독이고 안심을 하라고 했지만 내가 막상 갔는데 네. 여전하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 불신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탁상 행정 이야기도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직접 당하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탁상 행정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부도 만반의 대책을 뭐 다 시스템이 있겠죠.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고 해서 일시적인 인력 의사 부족이지 이게 뭐 장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같이 지금 연결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정상화된다고 자신은 하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의 천려일실이란 말이 있어요. 1000가지를 잘 살펴도 하나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천려일실하는 자세로 정부가 좀 단단히 물샐 틈 없이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R 의사분들 추석 연휴 지나고 하시면 좀 안 될까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 하고 2배, 3배의 경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연일 뭐 싸우는 것만 같던 국회 여야가 모처럼 좀 이 합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간호사법은. 자,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한 일이고 정말 또 필요한 일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법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의 가중한 그런 부담 중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업무를 이른바 진료지원, PA 간호사라 하죠.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국회 회기 내에 한덕수 총리가 또 통과를 당부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이제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구체적인 처우 개선책이 마련되겠다. 실제 지금 의료 공백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간호사들 또 의료 인력들이 보조 인력들이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이 간호사법의 이 핵심 내용인 간호사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합법화 또 간호법이 복지비를 통과했고 또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속속 좀 타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본안 응급실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정부도 의사들도 힘을 모아 뜻을 이번에는 좀 합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연일 경신 중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한 기운도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제10호 태풍이 일본을 거쳐 북상할 조짐입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절기상 처서가 그냥 있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처서 매직이란 말도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죠? 맞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특히 오늘 서울 아침도 많이 선선함을 좀 느꼈는데요. 사실 기온으로 봤을 때는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이 24.6도, 오늘 아침은 23도. 사실 한 2도 정도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선하게 느껴지냐? 바로 습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만 해도 80%로 넘었던 습도가 오늘 좀 선선함을 느꼈을 때는 60% 아래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좀 더운 열기를 잡아다 주는 습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좀 느껴지는 건데요. 하지만 낮에는 이제 맑은 날씨로 인해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좀 볕이 뜨거운 그런 날씨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전히 폭염주의보, 남부지방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그래도 좀 더운 열기가 많이 남아있겠습니다. 네. 올여름 더위의 가장 큰 특징 뭐니 해도 열대야인데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역대 최고 기록을 말씀드린 대로 연일 갈아치우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7월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8월부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3,200명 안팎까지 온열 질환 수가 급증을 했는데요. 일단 뭐 낮더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밤 동안에도 식을 줄 모르는 더위 때문에 밤낮으로 지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열대야, 특히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온이 8월 24일까지 이어지면서 연장 34일에 최장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26일의 연장의 기록을 계속 경신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얼마나 많은 열대야가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일단 1994년에 나타났던 37일의 최대 열대야는 이미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9일 정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열대야에서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열대야 일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2022년에 56일의 최다 열대야를 올해 지금 통미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에도 거의 뭐 한 달이 훌쩍 넘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스포츠에서는 기록 경신을 누구나 바라지만 이런 기록은 좀 깨지지 않았으면 싶은데 2018년의 폭염 기록이 깨질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9월 초가 되면 좀 선선해질까요? 네, 9월 초까지도 계속해서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상청이 이제 1개월 장기 전망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9월 한 달 동안에 예상되는 그 날씨의 패턴을 봤을 때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150%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태풍, 10호 태풍 산산으로 인해서 날씨가 선선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올 여름에 하층과 중층과 산층을 뒤덮고 있던 더운 공기가 지금 현재는 동서로 좀 찢어지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 빈자리를 북쪽에서 타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태풍의 북상까지 막고 있는 이 찬 공기가 당분간은 우리나라로 한 2, 3일 정도는 머물고 있겠지만 이 태풍이 일본 북동쪽으로 물러나가면서 다시 동풍이 불게 되면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찢어졌던 상층의 더운 공기가 다시 우리나라를 뒤덮게 되면은 9월까지도 좀 이제는 폭염이라기보다는 늦더위, 9월 이맘때 나타나야 될 더위보다는 더 더위의 강도가 심한 더위가 남아있겠습니다. 네, 태풍 얘기하겠습니다. 제10호 태풍 이름이 산산인데 일본을 관통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워낙 강풍의 반경이 큰 그런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이기는 하지만 워낙 먼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풍의 반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오늘 낮 12시에 남해 동부 먼바다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 해상으로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지금 남쪽 특히 해안이라든지 바닷가는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태풍이 지나가는 영향에 따라서 강풍의 좀 남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주무장관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 경고를 했는데요. 유 장관은 논란 많은 대한체육회를 향해서도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을 알아볼 이 첫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 2013년부터 10년 넘게 그야말로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 사선은 무난할 것처럼 보였는데 빨간불이 지금 켜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일종의 경고를 했어요. 원래 축구협회 정관에 보면은 사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은 대한체육회에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사선 연임이 가능해요.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출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몽규 회장에게 경고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은 2013년에 처음에 축구협회장이 선출이 됐고 2021년에 3선 연임을 해서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네. 1월까지인데 본인이 사선을 지금 하겠다는 이유는 이 5월 달에 AFC 아시아 축구협회죠. 거기에 집행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네 번째 연임을 하겠다. 이런 뜻을 주변에 밝히고 있는데 이 문체부 장관이 그것을 어렵다고 경고를 한 것이죠. 네. 그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어요. 유인촌 장관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한 이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명백히 교육회장 연임 3년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허했어요. 우리가 올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물론 이제 공정위원회 대한체육회가 정리를 할 건데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공정위원회 자체가 지금 공정을 저희들이 의심받고 따로 따져보겠죠. 네, 들으신 대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협회에 대한 여러 그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과거에는 재정 기여도가 사실 육촌, 친척지간인 정의선 양궁협회장과 비교돼서 이게 엇갈린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말이 안 된다.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정의선 양궁협회장 정말 5개의 금메달을 싹쓸이 하면서 축구협회도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은 체육협회 징계 현황입니다. 전반기에 135건, 135건 대한축구협회, 양궁협회 0건입니다. 후반기 97건 축구협회, 양궁협회 2건.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건전성 평가 점수를 보면 축구협회 10점, 양궁협회 6점? 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징계 건수만 하더라도 2020년입니다. 이거 2020년을 설명드리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32건이 대한축구협회고 대한양궁협회는 0건, 전반기 0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건전성 평가를 해보는데 축구협회는 10점, 양궁협회는 오히려 낮은 6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명이라고 나온 주장이 증가율을 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도무지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그런 설명이고 그래서 재정 기여도와 엇갈리는 평가 이 점수가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유인촌 장관이 해초리를 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여러 운영면에 있어서도 밀실 행정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 역사를 좀 짚어볼까요?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그 크게 3건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 2023년 3월에 대한축구협회가 그때 정부 조작 관계자 48명을 포함해서 기습 사면을 했어요. 예, 그때 시끄러웠죠. 예, 시끄럽습니다. 정부 조작까지 한 사람 48명 그리고 다 합해서 100명을 기습적으로 사면을 했는데 그리고 대상도 공개를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온정주의 아니냐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철회를 했거든요. 그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또 8월에 잘 아시다시피 유르겐 클린스만 축구 스타였지만 감독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 선임 과정이 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이 만나서 거기서 결정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 뭐 논란. 재택근무하고 부업한다면서 업무를 거의 안 거의 본다는. 안 봤죠. 그 미국에 계속 거주를 했었고 미국 거주를 하면서 업무를 안 봐서 어쨌든 그 아시안컵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해임이 됐는데 그 후임 2024년 7월 올 7월 달에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도 정확한 어떤 그 프로세서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세 그런 번째는 논란이 이제 있었습니다. 홍명보 논란이에요. 세 번째는 홍명보 논란이죠. 네. 첫 자, 번째는 그 사면 논란, 두 번째는 클린스만 논란, 세 번째는 홍명보 논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축구가 그나마 성적이라도 좀 좋았으면 덮일 텐데 네. 이게 저 월드가 이번에 올림픽 본선에도 못 나갔잖아요. 이번에 그게 가장 아쉬웠죠. 우리가 항상 그 올림픽을 하면은 두 가지 많이 응원하잖아요. 야구. 근데 야구는 이번에 종목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가 우리가 40년 만에 본선에 못 갔습니다. 그것이 물론 다른 이 감독 대행이 맡았지만은 그 앞에 클린스만 파동이 일어났고 그 홍명보 감독이 새로 선임되는 그 중간 단계에서 그런 축구계로서는 참사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홍 감독을 또 밀실에서 이렇게 선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 둘러싸고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등 쟁쟁한 스타급 후배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절차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서류 제출, 면접을 생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또 감독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라 하더라도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에게는 50장, 신장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박 앵커가 말씀하셨던 박지성, 이영표 그리고 박주호 선수도 바로 축구 스타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절차적 공정 또 밀실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파장과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요, 내용의 공정보다도 사람들이 화를 내는 부분이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승복을 안 합니다. 특히 2030 이거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현재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논란과 관련한 유인촌 장관의 발언도 나왔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은 뭐 법적인 문제나 그 문제가 지적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 절차나 뭐 거기에 맞도록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감독 선임 문제는 조금 더 그 정무적인 문제라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이 축구협회나 관계자들과의 좀 의견이 좀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인촌 장관 들으신 대로 일단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아예 무효화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법하지 못한 게 발견되면 무효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유인촌 장관이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협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 감독 선임은 정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협회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제 그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대표팀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홍명보. 그렇죠. 그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 선임을 철회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포함을 해서 지금 감사를 벌이고 있어요.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감독 교체는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네, 국회에서는 문체위가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소환해서 직접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 뜨거운 쟁점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안 질의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요. 9월 네. 2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9월 24일 날 한답니다. 유인촌 장관은 배드민턴 세계 챔피언 명실상부한 그랜드슬래머죠. 안세영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얘기했네요. 체육회를 괴물에 빗댔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서 체육회가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같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연초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때 많은 관계된 어떤 기관이든 국회에서도 정말 많이 엄호해 줬습니다. 저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체육회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자는 거죠. 네. 네, 유인촌 장관 혼내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괴물이 됐다는 말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폭탄 발언 이후에는 발언을 아주 자제해온 안세영 선수 역시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또 낸다고 봐야 되겠죠. 선수 치료 관리 프로토콜이 좀 더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또다시 대표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고 싶다. 이렇게 또 안세영 선수가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대표는 내 꿈이다. 조율된다면 다시 뛰고 싶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이사의 의결을 거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회가 바로 오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맞나 의심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절차성에 맞게 잘 조율이 되면 조사위원회가 꾸려준다면 출석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잘 된다면은 안세영 선수가 다시 태극마크를 자랑스럽게 달고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또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 나이로 볼 때 2028년 LA까지 쭉 가야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끝으로요. 논란의 한 중심에 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 말이 다 옳다.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세영 선수 논란과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의 그 의견을 전부 다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구세대의 간섭을 없앨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이사회가 협회 행정을 방해했다. 이렇게 자기도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김택규 협회장은 보통 경기단체 협회장이 대기업인 아니면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김택규 회장은 생활체육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인으로 협회를 맡아보니까는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이사들이 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안세영 의견을 전부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취임을 해보니까 회장에 후원사가 다 정해져 있어 내가 할 일이 없었다.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세영 선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에 포함된 얘기였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KTV의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스트리밍하는 거 아시죠? 야외에서나 이동 중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